코스피가 오후 들어 상승폭을 조금 줄였지만 여전히 2,800선을 넘기며 순항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1,350원대로 내려오면서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기대감에 급등세를 탔던 세종시 아파트값이 이번 주 0.07% 오르면서 상승세가 둔화됐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1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비상경제 TF 회의도 주재하면서 미국 관세 문제와 함께 추경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국정기획위원회를 출범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법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정부 출범을 둘러싼 기대감에 코스피가 이틀째 시원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는 2,830선까지 넘겼다가 현재는 그 상승폭 일부를 반납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증시 흐름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는 2시 50분 기준 전장보다 1.33% 오른 2,800선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1조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800억 원, 3,900억 원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정부 여당이 상법 개정 재추진에 나서자 정책 실행 기대감에 저평가 업종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 3%대 상승에 거래 중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화폐 공약 관련주로 꼽히는 코나아이와 쿠콘이 20% 넘게 급등해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환율도 최근 들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죠. 지금 흐름 어떻습니까? 네, 달러원 환율은 장중 1,355원 70전까지 하락했다가 현재 소폭 상승한 1,359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장중 1,350원 30전을 기록한 이후 7개월여 만의 최저 수준인데요. 미국 고용 서비스 지표 부진에 따른 달러 약세에 더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원화 강세가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아시아 증시는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기 둔화 신호에 일본 니케이 지수는 0.51% 하락한 37,500선에서 거래 중이고 중국 상해 지수와 항생 지수는 0.06%, 0.57% 상승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반면에 대선이 끝나자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곳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기대감에 끌어올랐던 세종시 집값인데요. 반면에 서울은 상승세가 멈출 줄을 모르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연장됐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짚어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우선 세종시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집무실 이전 등 대선 변수에 급등했던 세종시 아파트값이 상승폭을 축소했습니다. 세종시 아파트값은 지난해와 올해 약세가 지속되다가 대선 전국에 접어들면서 4월 둘째 주 1년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는데요. 이후 2달 가까이 상승 압박이 커졌으나 지난주부터 주춤한 모습입니다. 이번 주 세종시 아파트값은 0.07% 오르며 상승폭이 더 줄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무실을 청와대로 이전할 방침인데요. 청와대 경내 탐방로 전면 보수 정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런 대선 변수와 관계없이 서울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19%로 18주째 상승했습니다. 일부 단지에서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재건축 추진단지와 신축 대단지 등에서 매수 문의가 잇따르면서 상승폭도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평균 매매 가격은 통계 기간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13억 원을 넘기면서 역대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는데요. 지난 2월 서울시가 잠실과 삼성, 대치, 청담동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여파로 강남권의 아파트값이 크게 요동쳤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과 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2026년 6월 22일까지 1년간 수호제 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BD 임재입니다. 이렇게 요동치는 집값의 흐름 속에 가계부채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꾸준히 규제 강화 작업을 벌이고 있죠. 그런데 그 규제가 은행마다 조금씩 달리 영향을 미치면서 어디는 대출 문턱을 높이고 어디는 대출을 늘리는 식으로 제각각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신 상황이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은행별 상황 어떻습니까? 네, 농협은행은 오는 9일부터 수도권 소재 1주택 이상 차주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농협은행은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과 대면 전세자금 대출 타행 대환도 중단했습니다. 금리를 높여 선제적 대출 관리에 들어간 은행도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대표적인 비대면 상품의 금리를 기존 연 3.7%에서 0.17%포인트 올렸습니다. 우리은행도 최근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금리를 최고 5%대까지 기존 대비 0.06%포인트 올렸습니다. 반면 오히려 대출 문턱을 낮춘 곳도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를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늘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데요. 특히 지역이나 자금 용도에 관계없이도 가능합니다. 하나은행은 모바일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10억 원까지 2배 늘렸습니다. 올 초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대출 한도를 줄였는데 약 4개월 만에 회복시킨 겁니다. 네, 은행별로 방향성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은행별 가계대출 여력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이미 올 초부터 금리를 낮추거나 일부 까다롭던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 대출 잔액이 늘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확대에 소극적이던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잔액이 줄면서 DSR 3단계 전 막바지 대출 수요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이런 은행들 중에서 부동산 관련 서비스가 가장 잘 돼 있는 곳이라고 하면 자체 시세 정보까지 보유하고 있는 KB를 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은행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와 단독주택 등까지 시세를 제공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은행이 이른바 KB 따라잡기에 나선 걸까요? 그렇습니다. 현재 5대 은행 중에서 앱에서 아파트와 빌라 등 그리고 주택 등 유형별로 시세 조회가 가능한 건 국민은행 앱뿐입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금융권 최초로 고가주택 대상 연금 상품을 출시했는데요. 이 상품과 연계가 가능한 부동산 자산관리 기능을 담은 마이데이터 고도화 서비스를 내년 1월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를테면 실거래가 등 정보를 다각도로 분석해서 고객이 관심 가질 만한 정보를 먼저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을 자동으로 끌어오는 서비스도 탑재할 방침인데요. 이 서비스는 현재 국민과 신한 두 은행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은행의 행보가 신한은행과도 비슷한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2023년 은행권 최초로 데이터 전문기관에 지정된 신한은행은 작년 3월 이미 하나은행이 이번에 만들려는 서비스의 초기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하나은행은 데이터 전문기관이 아니라서 결합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고객의 개인정보를 결합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명정보와 가명화된 CI 식별정보 이 두 가지의 분리 개발을 동시에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택배 등을 배송받을 때 쓰는 안심 전화번호 격인 CI 식별 정보는 기업이 나라는 고객을 인식하는 용도로 쓸 뿐 내 이름 등 세부 개인 정보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은행은 제휴사와 협업을 통해 고객의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부동산 시세 예측 정보부터 매매를 위한 대출은 어디서 어떻게 받는 게 좋을지, 매매 예산 시뮬레이션과 금융기관별 대출 현황 관리 등 컨설팅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치킨업계 1위인 BHC가 가맹점주들이 치킨값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제도가 어제부터 본격 시행됐는데 일부 매장에서는 벌써부터 최대 3,000원까지 치킨값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대한 기자, 가격 변화 상황 전해주시죠. 네, 업계에 따르면 BHC는 어제부터 가맹점주들이 치킨의 배달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가맹점들의 경우 10곳 중 3곳꼴로 가격을 올린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배달수가 2,000원 수준으로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매장은 3,000원까지 인상함에 따라 대표 메뉴인 화사킹 한 마리의 경우 21,000원에서 24,000원으로 14.3% 인상됐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상당수의 가맹점은 기존 권장 소비자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BHC 관계자는 어제부터 배달의 가격제를 도입해 가맹점마다 협의해 가격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다만 소비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전히 기존 가격을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게 배달 가격만 높여서 받기 시작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배달 가격을 높이는 게 BHC가 처음은 아니죠. 네, 햄버거와 커피 프랜차이즈 등이 배달 가격을 인상했는데요. 배달 비중이 큰 치킨 업계의 경우 자칫 소비자의 반감을 살 수 있어 배달 가격을 높이는 이중 가격제를 꺼려왔지만 앞서 지난 4월 자담 치킨이 치킨 업계 최초로 배달 가격을 2,000원 높이면서 물꼬가 튀었습니다. 이 같은 배달앱 전용 가격제는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앱의 수수료 부담이 크다며 점주들이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 금지와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약속한 만큼 관련 규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의 정단입니다. 이렇게 먹거리를 중심으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이재명 정부는 민생 회복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서민금융 중심의 포용금융 정책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미 은행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사업을 지원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돈 중에 대부분이 고객의 휴면 예금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휴면 예금을 제외하고 봤더니 신한은행이 서민금융에 가장 인색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시중은행의 서민금융 실적부터 체크를 해보죠. 네, 은행들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 출연과 기부 등을 통해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관련 실적도 공개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5대 은행의 서민금융 지원 규모는 3,709억 원이었습니다. 1년 전보다 10% 증가했는데요. 다만 이 중 75%는 고객들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 예금으로 이를 제외하면 870억 원 수준으로 4분의 1 토막이 납니다.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의 서민금융 지원이 1년 새 10억 원 가까이 줄어 가장 인색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우리은행도 소폭 줄어든 반면 하나농협은행은 지원 규모를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객 돈으로 생색을 냈다는 얘기인데 이에 대한 은행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휴면예금 출연을 서민금융 항목에 넣는 게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휴면예금은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보험금 중 소멸시효가 지난 돈인데요. 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긴 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나도 원 권리자인 고객이 휴면예금을 찾으면 돌려줘야 합니다. 일종의 실적 부풀리기로 비춰지면서 금융당국은 사회공헌 실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은행권은 법상 의무가 아닌 사항을 자율적으로 출연하는 만큼 사회공헌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금융사 출연금 등을 통한 서민금융안전기금 신설을 고려하고 있어 보여주기식 실적이 아닌 실제 상생 압박이 커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임기 이틀째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각자 해야 될 최선을 다하자며 국정 연속성의 중요성과 함께 공직 기강 확립을 당부했습니다. 안지혜 기자, 어제 국무위원들이 일괄 사표를 냈었는데 이 국무위원들을 한자리에 소집을 한 거죠. 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첫 번째 공식 회의를 가졌습니다. 어제 국무위원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이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 수리를 했는데요. 사표를 모두 수리하면 당장 국정 운영의 차질은 물론이고 국무회의 정족수에 미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국민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는 거니까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각자 해야 될 최선을 다하면 된다면서 국민이 고생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그리고 간밤에는 비상경제 점검 태스크포스 첫 회의도 열렸죠.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오후 7시 반부터 10시경까지 비상경제 TF 회의도 주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과 경기 부양 효과 또 대미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는데요. 이런 회의들을 토대로 다음 달 중에는 30조 원대 대규모 추경이 편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 국정기획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향후 5년간의 국정과제 실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강조한 경제부처 재편이 선결 과제로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두 달 지나면 이재명 정부의 5년치 청사진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오늘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인수위원회를 대체할 국정기획위원회를 다음 주 출범시킵니다. 국정기획위원장으로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유력합니다.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실무진들은 이미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범하고 주요 국정과제가 발표되기까지 약 2달 정도 걸렸습니다. 네, 그런데 과제를 정하는 것도 정하는 것인데 정부 조직이 체계를 갖춰야 그를 수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정부 조직 개편이 선결과제로 오르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민주당 관계자는 경제부처 개편이 국정과제에 포함될 경우 국회 각 위원회 간사와 정책위를 중심으로 이미 발의된 법안의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차규근 조국혁신당 위원은 어제 금융부처 개편에 관한 금융위원회 설치법 등 3개의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오기형 의원, 김현정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기획재정부에 있는 예산 기능을 분리해서 가칭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요.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기존 금융위원회가 맡았던 금융산업정책 업무를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명칭을 바꾼 다음 금융위의 금융감독 정책 기능과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 집행 기능을 합친다는 계획입니다. 또 국무총리 소속의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차기 금융당국 수장으로는 문재인 정부 시절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낸 도규상 삼정 KPMG 경제연구원장과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 등이 거론됩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올해 1분기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거용 중심의 건설 투자가 크게 줄어든 게 성장률을 끌어내렸습니다. 박규준 기자, 1분기 성장률이 어느 정도 감소했습니까?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전 분기 대비 0.2%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이 4월에 공개한 속보치와 같습니다. 분기 성장률 추세를 보면 작년 1분기 1.2% 크게 성장한 이후 2분기에 마이너스 0.2%로 떨어졌고 3, 4분기 모두 0.1%대 소폭 성장에 그치다가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겁니다. 전반적으로 건설 투자와 민간 소비 등의 내수 부진이 성장률을 끌어내렸습니다. 네, 특히나 건설 투자가 많이 줄었죠. 그렇습니다. 1분기 건설 투자가 전 분기 대비 3% 넘게 급감했습니다. 건설 투자는 토목건설은 증가했지만 주거용 중심의 건물 건설이 5.4% 감소해 최종 3.1% 감소했습니다. 설비 투자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를 중심으로 해서 0.3% 줄었습니다. 민간 소비도 서비스 소비 부진으로 전 분기 대비 0.1% 감소했습니다. 부문별 성장률 기호도를 보면 건설 투자와 민간 소비 등 내수가 마이너스 0.5%포인트로 그만큼 성장률을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2분기는 신용카드 사용 증가 등 내수 개선의 조짐이 보인다며 2분기 성장률은 0.5%로 전망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이번 달 아파트 분양 물량이 올해 들어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이번 달 전국에서 예고된 아파트 분양 물량은 임대를 포함해 2만 6천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총 1만 6천여 가구가 예고돼 전달 대비 1,000가구,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2배 넘게 늘어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사업에 최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는 원전 2기를 신규 건설하는 사업비 26조 원 규모의 최종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다만 프랑스 전력공사가 한수원의 보조금 규정 위반 등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 법적 공방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상장사들이 32조 원 넘게 배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2월 말 결산법인의 지난해 배당액은 32조 2,94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6% 늘었습니다. 기아가 전체 상장사 중 가장 큰 2조 5,589억 원을 배당했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뒤를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질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깨끗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역시 청정하고요. 공기가 가장 좋은 곳은 청운 효자동과 사직동, 삼청동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곡시개씨를 뿌리기 좋다는 절기망종입니다.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낮 동안 덥겠고요.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공기질은 오후 들어서도 청정하겠습니다. 대기순환이 원활하기 때문인데요. WHO와 환경부 기준 모두 전국 좋음 단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당분간 중서부와 전북, 광주를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